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민수는 그 어떤 남편도 감히 인정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결정이 불러올 파장을 그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병원의 대기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뻣뻣하게 굳은 채 소파에 앉아 손바닥에 땀을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남자들이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것은 간간이 들려오는 간호사의 목소리와 에어컨의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전밤 아이들이 잠든 후 식탁에 홀로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엑셀 시트, 각종 대출금과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아이들의 교육비 항목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첫째 지훈이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당장 영어 유치원보다 더 비싼 입시 학원에 보내야 할 터였습니다. 친구 아들이 다닌다는 코딩 영재원의 한 학기 수강료는 그의 월급 일부를 통째로 삼켜버릴 금액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끝이 없겠구나. 그는 마치 차가운 물속으로 서서히 잠기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사실 위태로운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정관수술이라는 단어가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처음엔 스스로의 생각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내 소영과 상의도 없이 생명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화면의 붉은 숫자들은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다. 이것은 희생이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했습니다. 강민수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민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서는 찰나 대기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민수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잡지를 보는 척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민수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이어 닥쳐올 일에 대한 긴장감에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진료실의 의사는 무척이나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며 수술 과정을 기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소마취로 진행되고 3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회복도 빠르고요. 의사에게는 수백 번은 반복했을 일상적인 설명이겠지만 민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을 때 그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머리 위로 쏟아지는 밝은 조명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짧은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무언가 끊어지는 감각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이토록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회복실에서 잠시 쉬고 나온 그는 멍한 상태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건강검진은 어땠어? 별일 없지? 응, 결과 좋대.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내의 안심하는 표정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술 부위는 완벽하게 아물었고 그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는 더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피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 그는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다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방어벽을 쌓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신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방어벽에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그의 완벽한 세계를 통째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보, 어서 와.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야. 소연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는 높아져 있었고 두 뺨은 흥분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가볍게 물었다. 혹시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잊고 있던 청약이라도 당첨된 걸까? 온갖 즐거운 상상을 하던 그의 눈앞으로 소연이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보, 나 임신했어.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임신 테스트기였다. 결과 창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양성.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했다. 귀에서 윙하는 인명이 울렸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잠시 회색으로 변했다. 이거 봐. 두 줄이야. 정말 믿어지지 않아.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벌써 6줄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주 건강하대.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렇지? 우리 지훈이랑 지민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셋째 태명은 뭘로 할까? 소연은 아이처럼 제잘거리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의 행복에 찬 목소리는 민수에게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정관수술과 불가능이라는 두 단어만이 미친 듯이 서로를 들이받으며 소용돌이쳤다. 정말 잘 됐네. 축하해. 그는 가면을 쓴 것처럼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의 메마른 반응에 소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남편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서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지 다시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옆에서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든 소연의 숨소리가 그의 신경을 칼날처럼 긁어댔다. 그는 천장만 노려보며 수만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혹시 수술이 실패한 걸까? 0.1%도 안 된다는 그 희박한 확률이 하필 나에게 일어난 걸까? 아니면 병원에서 뭔가 실수를.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 병원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그는 차마 그 마지막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밤새 잠 못 이룬 탓에 눈 밑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낯빛은 창백했다. 소연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아침을 준비했다. 이미 아이들에게도 동생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동생, 동생 하고 외치며 집안을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상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그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수술 후 경과에 대해 문의하는 환자인 척하며 물었다. 혹시 수술 후에 다시 임신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수화기 너머의 간호사는 단호했다. 고객님, 저희 병원의 정관수술 성공률은 99.9% 이상입니다. 수술 후 검사까지 마치셨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는 단어가 그의 희망을 좀먹었다.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명확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럼 재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는 상사에게 급한 개인 용무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퇴했다. 다시 찾은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긴장감이 그를 짓눌렀다. 의사는 그의 불안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재검사를 진행했다. 피를 뽑고 소변을 받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 모든 과정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 그는 다시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검사 결과지였다. 박민수님. 의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술은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정자의 이동 경로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현재 강민수님은 임신을 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민수의 눈은 검사 결과지에 밝힌 흑백의 글자들에 고정되었다. 정자수, 0, 모든 희망과 의심, 그리고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내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은 답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의 시작이었다. 의학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현실이 맞다고 소리칠 때 남은 설명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최악의 악몽보다도 끔찍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숨막히는 연극 무대였다. 아내 소연의 모든 행동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예전에는 사랑스럽기만 하던 그녀의 미소와 다정한 말투가 이제는 교활한 위선으로 보였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의심과 역겨움으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의심의 눈으로 보자 모든 것이 이상했다. 소연은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잠시 부엌에 갈 때도 손에 쥐고 있었다. 식탁 위에 둘 때면 반드시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카톡 하는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쏘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낚아채는 모습은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는 동안 민수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베란다에 서서 통화하는 소연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지만 간간히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민수가 다가서는 것을 눈치채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아, 응, 알았어. 이따 봐.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다. 회사 후배가 서류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너무나 서투르고 뻔한 거짓말에 민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무심코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녀는 과장되게 웃으며 아,
그냥 회사 동료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그 회사 동료 이야기가 부쩍 늘었다. 요즘 새로 온 김태우 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일도 잘하고 재밌어. 그 사람 덕분에 회사 가는 게 즐거워졌다니까. 소연은 김태우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반짝였다. 그것은 민수가 지난 몇 년간 그녀에게서 보지 못했던 생기였다. 민수는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김태우라는 이름이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홀로 끙끙 앓던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의심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털어놔야만 했다. 그는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인 준호에게 연락했다. 시끄러운 포장마차 구석자리에서 민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관 수술을 받은 사실, 소연의 임신 소식, 그리고 의사에게 들었던 의학적 불가능성까지. 준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친구의 초점 없는 눈과 바싹 마른 입술을 보자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미친 거 아니야? 형수님이 제정신이냐고. 준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했다. 그래서 형수님은 뭐라고 하는데? 너랑은 최근에 관계 없었고?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 모습 자체가 대답이었다. 준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야. 민수야, 지금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넌 팩트가 필요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알겠어?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민수의 혼란스러운 머리를 잠시나마 깨웠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지라도 준호는 냅킨에 무언가를 적어 그에게 건넸다. 사설탐정 사무소의 연락처였다. 탐정 사무소는 강남역 근처의 낡은 오피스텔에 있었다. 담배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민수를 맞았다. 수많은 인간 군상을 봐온 듯 그의 눈빛은 무심하고 건조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탐정은 놀라는 기색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는 민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짧게 물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혼 소송용 증거입니까? 그 차가운 질문에 민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일 드물지 않습니다. 탐정의 그 한마디는 민수에게 기묘한 위안과 동시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건넸다.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끔찍한 진실을 구매하는 계약이었다. 그 후 일주일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집이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 역할을 연기했다. 아이들에게는 웃어주었지만 소연과는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다. 밤마다 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내가 7년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되뇌었다.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밤이 계속되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민수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탐정 사무실에 도착하자 탐정은 말없이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가장 먼저 나온 사진 한 장에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진 속에는 소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남자는 소연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바로 그 김태우 대리였다. 민수는 애써 부정하려 했다. 그냥 동료일 뿐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의 마지막 희망을 비웃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다음 사진들을 넘겼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소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 그 표정은 한때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고 믿었던 표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번화가 뒤편 촌스러운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한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 하단에 밝힌 날짜는 그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바로 그날이었다. 민수의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임신 시기와 외도의 시작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뱃속의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7년간의 믿음,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눈물과 분노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진들을 다시 뒤적였다. 그러다 카페에서 찍힌 첫 번째 사진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이 사진 속 특정 부분에 못 박혔다. 소연과 김태우의 뒤쪽 창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남자. 흐릿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검은 모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던 그 모습. 틀림없었다. 비뇨기과 대기실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무언가란 말인가? 김태우와 저 남자는 무슨 관계지? 그 남자는 왜 하필 그날 내가 수술을 받던 그곳에 있었던 거지? 나를 감시하고 있었나? 그럼 소연이 내 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단순한 배신감은 순식간에 훨씬 더 거대하고 사악한 음모에 대한 공포로 변했다. 그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손에 든 이 끔찍한 증거들은 이제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지독할 정도로 평범한 저녁을 보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동화책도 읽어주었다. 그의 완벽한 연기 속에서 아내 소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뱃속의 아이를 위한 쇼핑 목록을 이야기하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민수는 곧 끝장나버릴 이 평화로운 풍경을 마치 관객처럼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소연아, 잠깐 거실로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서재에서 나온 민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소연은 조금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무슨 일인데 이 밤에? 그날 밤 나는 탁자 위에 사진들을 올려놓았다. 우리의 7년 결혼 생활은 비명 한 번 없이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끝장났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수였다. 셋째, 아이 말이야. 정말 내 아이가 맞아? 그의 조용한 질문에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야, 지금. 당연히 당신 아이지.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민수는 더 이상 그녀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품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를 본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움찔했다. 민수는 봉투에서 첫 번째 사진을 꺼내 유리 탁자 위로 조용히 밀었다. 소연이 김태우 대리와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소연의 호흡이 멎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그녀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을 때 민수는 두 번째 사진을 밀었다.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걷는 모습.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한 장씩 탁자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소연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촌스러운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모텔 입구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마지막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명백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소연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그냥 회사 동료라고? 소연아, 내가 바보로 보여? 그제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물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 3달 전에 정관 수술했어.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한마디에 소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절망과 완전한 파멸이었다. 모든 거짓말과 변명의 퇴로가 막혀버린 순간이었다. 소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서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한순간의 실수였어. 태우 씨가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고 나는 그냥 외로워서 당신은 늘 바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녀의 변명과 눈물 섞인 고백은 더 이상 민수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안에서 들끓던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모두 타버리고 이제는 텅 비어버린 거대한 공허함과 재만 남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서재를 향해 몸을 돌리자 소연은 기어가다시피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혼만은 안 돼.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묵묵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았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그들의 7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 밖에서는 소연의 절규와 같은 울음소리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절망적으로 이어졌지만 민수는 그저 굳게 닫힌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정리하는 일뿐이었다. 길고 긴 법적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들 하지만 어떤 상처는 흉터로 남아 영원히 그날을 상기시킨다. 그 후의 과정은 지독한 현실의 연속이었다. 이혼 및 상간소송은 민수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마주한 소연은 민수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생기를 잃고 바싹 마른 그녀는 그저 낯선 여자일 뿐이었다. 판결은 단호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은 민수에게 돌아갔고 소연과 김태우는 공동으로 민수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순간의 거짓말과 배신이 불러온 대가는 컸다. 김태우는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 해고를 당했고 그의 아내 역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났다. 소연은 아이들도 가정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던 완벽한 삶은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다. 몇 달 후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정든 동네를 떠났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아담한 빌라로 이사했다. 집은 전보다 작아졌지만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비로소 진짜 우리 집 같았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는 결코 소연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너무 달라서 같이 살면 자꾸 싸우게 된단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훈이와 지민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슬퍼했지만 아빠의 노력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깔깔거리며 비눗방울을 쫓아다녔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과거의 상처가 남긴 씁쓸함과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평화로움이 뒤섞인 미소였다. 가슴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던 그날의 기억은 불쑥불쑥 그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있었고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내일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부서진 조각들 위에서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용기라는 것을. 햇살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민수는 이제 그 조각들을 맞춰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진짜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